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오늘은 중세시대를 살았던 너무나도 유명한 한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중세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지요. 혈통으로 귀천이 정해졌던 사회에서 보잘것없던 한 평민 가문이 지금까지 회자될 정도로 큰 족적을 남기게 된 그 시작은 어떠했는지, 어떻게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 무엇을 버려야 했으며 무엇을 희생하게 되었는지, 그 다이나믹한 삶의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디은이는 TVN 벌거벗은 세계사 제작팀 교보문고에서 발행되었습니다. 벌거벗은 세계사 경제편. 벌거벗은 메디치 가문. 서양의 중세시대는 흑사병으로 고통받고 마녀 사냥이 벌어졌던 역사의 암흑기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상업이 크게 발달하면서 대부호가 등장하고 온갖 겉모술수가 난무하던 역동적인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보티첼리와 같이 르네상스를 꽃피운 예술가들이 등장한 것도 중세시대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예술가보다 더 예술을 사랑했던 로열 패밀리가 존재합니다. 르네상스 최고의 예술가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으며 당대 최고 예술가들의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한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의 가문이 이토록 엄청난 예술품들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중세 유럽 최고의 부자 중 하나였던 메디치 가문은 예술뿐 아니라 건축과 인문학, 과학 등 다양한 학문을 후원하며 르네상스가 꽃피우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주장한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직접 후원한 것도,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헌정한 것도 메디치 가문입니다. 중세 르네상스를 화려하게 꽃피운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세기 메디치 가문의 재산 규모는 당시 시세로 약 6천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같은 시기에 수백만 명의 인구를 가진 영국의 1년치 국가 예산에 달할 만큼 엄청난 규모입니다. 메디치 가문의 파급력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정치를 장악해 권력을 휘둘렀고 유럽의 최고 권력자인 교황들과 얽히며 종교까지 주물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돈과 권력의 중심에 선 메디치 가문이 평민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던 중세시대에 평민이었던 메디치 가문은 어떻게 피렌체의 정치와 경제는 물론 문화와 예술까지 쥐락펴락하며 유럽 최고의 권력자 반열에 올랐을까요? 여기에는 돈과 권세를 차지하기 위한 음모와 암투가 난무하는 한 가문의 흥미진진한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엄청난 돈과 능력으로 권력의 정점에 올라 유럽의 여러 왕과 교황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한 시대를 이끌고 세계사를 바꾼 메디치 가문의 역사를 벌거벗겨 보겠습니다. 평민 출신 메디치 가문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역사상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이자 막대한 돈과 권력으로 중세 이탈리아를 뒤흔들었던 메디치 가문.
보잘것없었던 평민 가문이 피렌체에서 자리 잡고 본격적으로 사업 활동을 펼친 것은 14세기 중엽이었습니다. 피렌체에 살던 조반니 데 메디치는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가진 것 없는 평범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25세가 되던 해에 인생을 뒤바꿀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피렌체에서 은행업으로 돈을 벌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당시 은행은 돈을 보관해주거나 돈을 빌려준 후 이자를 받았습니다. 또 날아간 환율을 따져 외환거래를 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돈을 옮겨주는 일종의 계좌이체 업무도 처리했습니다. 약 700년 전의 은행에서도 현대은행의 기본적인 업무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본금도 없고 운영 방식도 모르는 조반니는 피렌체에서 은행업을 시작하기 전에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사는 먼 친척이 운영하는 은행의 직원으로 취업해 일을 배우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반니가 선택한 직업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이 절대적이던 중세 시대에 이자를 주고받는 행위를 지옥에 떨어질 만큼 최악의 범죄로 취급한 것입니다. 심지어 한 카톨릭 설교자는 이자를 주고받는 사람들 때문에 하느님이 피렌체에 흑사병을 내렸다고 선언하기도 했지요. 이 모든 것은 성경에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자를 받으며 은행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천대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조반니가 은행에서 일을 배우기로 한 것은 은행업이 큰 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피렌체는 중세 유럽에서 은행업이 가장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 교황과 관련이 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당시 유럽 대부분이 카톨릭 국가였기에 교황의 영향력은 막강했지요. 중세시대의 교황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때로는 왕보다 더 강력한 힘을 휘두르는 존재였습니다. 교황은 이탈리아의 교황령뿐 아니라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멀리 동유럽 국가에서도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스코틀랜드는 기근으로 가난에 허덕이는 순간에도 교황청에 돈을 보냈죠. 교황청이 돈을 보내지 않는 지역을 파문하겠다며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의 파문은 곧 지옥행을 의미했기에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을 모아 교황청으로 보냈습니다. 교회에 내는 세금 외에도 교황청이 돈을 거둬들이는 명목은 다양했습니다. 전 유럽의 수많은 교회 건물과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던 교황청은 그 사용료를 받았고 성직자들에게는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주교 같은 고위 성직자들은 담당 지역에서 많은 돈을 받았는데 임명 후 첫 1년간 수입을 고스란히 교황청에 바치는 것은 당연한 관례였습니다. 이런 돈들이 모여 교황청에는 매년 한 나라의 1년 예산에 필적할 만큼 엄청난 현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때 교황청의 현금을 관리한 곳이 피렌체의 은행들입니다. 그중 규모가 큰 일부 은행은 교황청의 전담 은행 역할을 하며 금고를 관리했습니다. 교황청의 전담 은행이 되면 돈이 끊임없이 들어와 엄청난 현금을 굴릴 수 있었기에 교황청과 커넥션을 맺은 피렌체는 중세 최고의
금융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피렌체는 이미 국제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증거가 1252년에 자체적으로 제작해 사용한 플로린이라는 금화입니다. 1플로린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조반니는 약 10년간 로마의 은행에서 일하며 교황청으로 흐르는 거대한 돈의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친척이 운영하던 로마의 은행을 인수한 뒤 피렌체로 돌아와 동업자들과 새로운 은행을 세웠습니다. 메디치 은행이 탄생한 것입니다. 당시 피렌체 두오모 성당 인근에는 은행 거리가 있었는데 메디치 은행도 다른 은행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이곳에 테이블 하나를 놓고 은행을 시작했습니다. 피렌체에는 무려 70여 개나 되는 은행이 있었기에 경쟁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메디치 은행의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초기 자본금은 1만 플로린으로 지금의 1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은행 개업 자금으로는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조반니는 은행업을 시작한 지 18개월 만에 1200 플로린, 즉 12억 원에 달하는 순수익을 올렸습니다. 당시 이자율이 7%에서 15% 정도였음을 고려하면 평균적인 수익률을 거둔 셈입니다. 메디치, 교황과 결탁하다. 수익에 만족할 수 없던 조반니는 메디치 은행을 피렌체 최고의 은행으로 만들기 위해 한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교황청의 전담은행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교황청의 전담은행은 100년 전에 은행업을 시작한 알베르티 은행이었습니다. 규모나 자금 상태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던 메디치 은행이 전담은행의 자리를 차지하려면 교황청과의 연줄이 절실했습니다. 조반니는 은행의 규모를 착실히 늘리는 동시에 교황청과의 연을 만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발디사레 코사라는 사람이 메디치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는 교황이 되고 싶다며 활동자금으로 사용할 100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100억 원을 대출할 만큼의 신용이 없었던 코사는 큰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했고 차선책으로 중견은행인 메디치 은행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다른 은행이라면 코사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겠지만 조반니는 오히려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조반니는 로마에서 은행을 운영할 때부터 코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명문인 볼로냐 대학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딴 지식인인 코사는 교회법 분야에서는 꽤 이름을 알린 유명인이었습니다. 코사가 교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치밀하게 계산한 끝에 그가 교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코사에게 100억 원을 빌려주면서 일생일대의 도박을 건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100억 원을 쓴다고 해도 돈으로 교황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중세 말기는 교황청의 부패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로 교회에서는 교황과 추기경, 주교들이 교회의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팔았습니다. 코사 역시 메디치 은행에서 빌린 100억 원을 선거자금 삼아 인맥을 총동원했고 추기경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8년 뒤인
1410년에 계획대로 교황에 선출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교황명은 요한 23세였죠. 코사가 이렇게 단숨에 교황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카톨릭 교회가 극도로 혼란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던 프랑스 왕 필리프 4세가 1309년 교황청을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옮긴 후 아비뇽 교황청 시대가 지속되었습니다. 1377년에 다시 로마로 교황청을 옮겨왔지만 서유럽 교회는 교회 대분열이라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비뇽과 로마가 각각의 교황을 선출하면서 대립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사 공의회에서도 새 교황을 선출하면서 동시대에 무려 3명의 교황이 존재했습니다. 원래 교황은 로마에서 단 1명만 선출해야 하는데 아비뇽 교황, 피사 교황, 로마 교황은 각자 자신이 진정한 교황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교회가 이 같은 큰 혼란을 겪으면서 교황권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코사는 세 교황 중 하나인 피사의 교황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이로써 코사는 교회의 대혼란기에 영리하게 기회를 잡았고 조반니는 메디치 은행의 운명을 건 도박에 성공했습니다. 교황이 된 코사는 은혜를 잊지 않고 메디치 은행을 자신의 전담은행으로 낙점했습니다. 마침내 교황 앞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현금을 메디치 은행이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황청에 현금을 주무르게 된 메디치 가문은 자금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엄청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또한 교황청에서 흘러들어온 돈을 자본 삼아 다양한 사업을 시작하며 경제적 기반을 키워나갔습니다. 요한 23세라는 든든한 후원자 덕분에 승승장구하던 메디치 가문은 5년 만에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1415년에 요한 23세가 교황 자리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3명의 교황이 난립하는 혼란한 상황을 보다 못한 교회는 종교회의에서 교황을 모조리 폐위하고 단 1명의 새로운 교황을 선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한 23세는 이단, 매간 매직, 폭정, 전임 교황 독살 등 온갖 죄목을 뒤집어 쓴 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35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까지 물게 되었죠. 요한 23세는 고민 끝에 조반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은 조반니는 그에게 돈을 빌려주고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피렌체로 데려와 머물 곳을 마련해주고 생활비도 지원했지요. 심지어 요한 23세가 사망하자 두오모 성당 앞 산 조반니 세례당에 청동으로 장식한 묘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조반니는 초기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조각의 거장 도나텔로에게 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요한 23세는 쫓겨난 교황임에도 권위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요한 23세는 끝까지 자신을 챙겨준 조반니를 가장 친한 친구라고 부르며 크게 고마워했고 사망 직전에 큰 선물을 남겼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세례 요한을 보면 선물의 정체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 23세가 남긴 선물은 2000년 전
예수에게 세례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 성자 세례 요한의 손가락입니다. 세례 요한은 피렌체의 수호 성자로 그의 영향력은 매우 컸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손가락이 어떻게 지금까지 남아있는지, 그 손가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세시대에는 이 손가락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보물로 대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나 성인이 남긴 신체 일부나 물건을 성유물이라고 합니다. 중세시대는 성유물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온갖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도시와 교회마다 성유물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시기에 세례 요한의 손가락은 귀하기 이를 데 없었죠. 요한 23세가 선물한 손가락은 금과 보석으로 치장해 메디치 가문의 보물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조반니는 왜 쫓겨난 교황을 끝까지 도왔을까요? 그는 은행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과 신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인연을 맺은 고객에게는 끝까지 신뢰를 보여주려 했고, 조반니는 요한 23세를 통해 메디치 은행이 귀한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세상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퍼지면 미담이 되고 메디치 은행의 신뢰도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시대의 바이럴 마케팅이었죠. 반대로 조반니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철저한 계산 끝에 요한 23세를 도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 번 고객을 배신한 은행은 언제든 다시 배신할 수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은행의 이미지를 위해 요한 23세를 도왔다는 것이죠. 메디치 은행은 요한 23세에게 빌려준 선거자금 100억 원과 벌금 350억 원을 거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교황청의 지정은행에서도 물러나면서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메디치 은행의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은 1420년에 새로운 교황에 즉위한 마르티니스 5세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전담은행으로 메디치 은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마도 메디치 은행의 규모와 넉넉한 현금 동원력 등을 보고 자신을 지지해 줄 만한 은행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메디치 은행은 서유럽을 호령하는 유일한 교황의 온전하고도 막대한 자금의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계산해도 기존의 전담은행 때보다 3배 이상 많은 돈을 주무르게 된 것이죠. 메디치, 특혜를 등에 업다. 교황청 전담은행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던 메디치 가문은 후계자에게 가업을 물려주면서 유럽 최대 은행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평민의 신분을 뛰어넘어 피렌체 권력의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조반니의 뒤를 이은 후계자는 그의 장남인 코시모 데 메디치입니다. 코시모는 가문의 핵심 사업인 은행은 물론 피렌체 도심의 각종 건물과 부동산, 지방의 대토지까지 물려받았습니다. 30대 초반에 그가 물려받은 재산은 무려 1,8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코시모는 돈을 기가 막히게 잘 벌었던 천재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철저하고 빈틈없는 성격의 소유자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쉼없이 계산하고 갖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수도원 학교에 다니면서 모국어인 이탈리아어 외에도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아랍어까지 구사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코시모의 성향을 꿰뚫어 본 조반니는 아들에게 은행을 운영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가업을 물려받은 코시모는 사업을 키우기 위해 아버지인 조반니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교황에게 활동자금을 넉넉하게 빌려주면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죠. 교황의 권력을 등에 업은 메디치 은행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쳤습니다. 코시모는 특히 양모와 비단을 중심으로 한 직물업 무역에 주목했습니다. 직물업은 중세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제조업이었고 피렌체는 무직물 산업에 특화된 지역이었습니다. 양모와 비단을 수입, 제조, 수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코시모는 유럽 전역에 메디치 은행의 지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간 수입과 수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하며 교역량이 늘어나면 은행의 규모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 코시모는 지점을 늘리면서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피렌체 메디치 은행 본점을 모 회사로, 해외 지점을 자회사로 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코시모가 서울에 지점을 열면서 A라는 사람과 파트너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전체 설립 자금이 100만 원이라면 메디치 은행이 60만 원, A가 40만 원을 투자하고 A가 메디치 은행의 서울 지점장을 맡은 것이죠. 만약 서울 지점이 큰 손해를 보면 계약에 따라 메디치 은행은 60%의 책임을 지고 나머지 40%는 A의 몫이 됩니다. 그러니 지점장들은 자신이 투자한 은행을 지키기 위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코시모는 영국, 벨기에, 스위스,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에 해외 지점을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주요 지점들은 그 아래에 또다시 수많은 은행 사무실을 운영했기에 사실상 유럽 전역 어디에서나 메디치 은행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럽의 큰손들이 메디치 은행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잉글랜드와 프랑스 등 유럽의 왕들은 물론 고위 귀족들까지 메디치 은행의 고객이 된 것입니다. 왕들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렸고 메디치 은행은 그 대가로 유럽 각 국가에서 사업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특혜를 받아냈습니다. 교황청도 메디치 은행이 사업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특혜는 백반 광산의 독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일 때 사용하는 백반은 당시 유럽에서 옷감을 염색할 때 꼭 필요한 재료였습니다. 백반은 오직 오스만 제국이 장악한 소아시아에서만 채굴할 수 있었기에 100% 수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1462년에 교황이 다스리던 톨파 지역에서 백반 광산을 발견했고 1466년 메디치 가문에게 9년간의 백반 교역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직물업 무역을 크게 벌이던 메디치 가문으로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받은 것과 같았습니다. 이 외에도 메디치 가문은 은행에서 성직자들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는 대신 교회에 공급하는 물건값을 부풀리는 것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가령 100만 원짜리 상품을 납품하고 영수증은 200만 원으로 처리한 것이죠. 은행에 빚을 진 성직자들은 이 같은 꼼수를 알면서도 이자 대신이라 생각해 눈 감아 주었고 메디치 가문은 큰 이득을 보았습니다. 어느새 메디치 가문은 중세 최고의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시모는 아직 만족할 수 없었지요. 시골에서 올라온 평민 출신의 천대받는 직업인 은행업으로 돈을 버는 메디치 가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코시모는 고심 끝에 가문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문장을 제작했습니다. 중세시대의 귀족에게는 가문을 상징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는 왕이 귀족 자기와 함께 내려주는 것이기에 평민이 갖기에는 무척 어려웠죠. 명예를 포기할 수 없던 메디치 가문은 조반니 시절부터 직접 만들기 시작한 가문의 문장을 마침내 완성했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문장은 유럽 귀족인 기사 가문에서 많이 사용한 노란색 방패 모양의 여러 개의 붉은 원을 그려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출하고 장식도 없었지만 가문의 위세가 높아질수록 문장도 점점 화려해졌죠. 메디치 가문은 선조들의 영웅 신화에 기반해 문장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800년경 한 거인이 메디치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침범했고 당시 용감한 기사였던 선조가 거인을 무찔렀다는 것입니다. 거인이 쇠몽둥이로 메디치 기사의 방패를 내리쳤을 때 움푹 들어간 흔적이 생겼고 그 모양을 따라 메디치 가문의 문장에 붉은 원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신화는 메디치 가문이 평민이 아닌 기사 출신임을 선전하려고 코시모가 지어낸 것이었죠. 메디치 가문은 스스로 제작한 문장을 자신들의 건물과 해외 지점 곳곳에 새겨 넣어 가문의 이미지를 포장했습니다. 교황청가의 연줄로 많은 돈을 벌었고 가문의 문장을 만들어 명예도 높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딱 하나, 피렌체의 권력을 잡는 것이었죠. 메디치 가문은 엄청난 재산과 이탈리아 반도의 복잡한 상황을 이용해 권력을 잡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중세 이탈리아는 본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다스리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황과 힘겨루기를 하던 황제가 국가 관리에 소홀하자 이 틈을 타 12세기에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가 황제와 전쟁을 치르고 자치권을 얻었습니다. 중세 말에는 이 도시들끼리 서로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정복 전쟁을 벌였고 밀라노, 베네치아, 피렌체, 나폴리 그리고 교황이 다스리는 교황령의 5 세력이 경쟁하는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5 세력은 서로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수시로 전쟁과 암투를 벌였습니다. 사방에서 무기가 날아다녔고 살인율은 무서울 정도로 치솟았죠. 전쟁이 끊이지 않던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는 이탈리아의 풍자 시입니다. 돈이 사람의 모든 제약을 숨겨주고 돈이 남들의 부러움을 사게 하고 돈이 매력적인 여자를 대령하고 돈이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주고 돈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고상하게 만들고
돈이 원수를 땅에 쓰러뜨리지. 그러니 돈 없으면 패가 망신이요. 세상 만사는 돈으로 돌아가지. 돈만 있으면 천국도 갈 수 있으니 현명한 자들이여 돈을 쌓아라. 바로 돈입니다. 당시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은 상비군을 운영하지 못해 외국에서 비싼 용병들을 데려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따라서 돈이 많을수록 더 강한 용병을 고용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렌체 역시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계속했고 시민들은 살인적인 전쟁 비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용병 가격이 국가를 휘청거리게 할 만큼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피렌체 정부는 전쟁 자금 마련을 위해 막대한 금액의 전쟁 공채를 발급했습니다. 정부에서 발행한 공채의 이율은 연 15%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고 나중에는 10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 메디치 은행은 공채 형태로 약 15만 플로린 이상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메디치 가문을 보는 피렌체 시민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도시가 위기에 빠졌을 때 정부의 돈을 빌려준 메디치 가문을 칭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 권력의 중심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디치, 권력을 장악하다. 은행업에서 성공한 코시모가 첫 번째로 마주한 큰 시련은 피렌체의 권력자였던 리날도 델리 알비치였습니다. 코시모가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모자라 세력까지 키우려 하자 그를 눈의 가시처럼 여긴 알비치 가문이 견제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코시모가 피렌체를 장악하려는 위험한 야심을 품고 있다라며 몰아붙였고 리날도의 명령으로 정부는 코시모를 체포했습니다. 알비치 가문은 코시모를 사형에 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코시모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베네치아는 외교관을 파견해 피렌체 정부에 항의했고 교황청은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돈을 빌린 국가와 권력자들이 코시모의 편을 든 것입니다. 피렌체를 지키기 위해 코시모가 고용한 용병 대장까지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렌체 정부는 1433년에 코시모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대신 유배를 보냈습니다. 코시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판을 담당하는 피렌체 시장을 매수했습니다. 그는 원래 알비치 가문이 매수한 사람이었으나 코시모가 약 10억 원을 건네자 재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코시모는 간수들이 자청해서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먼저 먹어보겠다고 나설 정도로 이곳저곳에 돈을 뿌렸습니다. 비록 코시모는 추방당했지만 그의 재산은 무사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미리 눈치챈 코시모가 100억 원에 가까운 피렌체 정부의 채권을 다른 지점에 판 것입니다. 그리고 현금은 여러 수도원에 나눠서 맡겨두었죠. 이러한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뒤 피렌체로 돌아갈 틈을 노리던 코시모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메디치 가문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온 교황 에우게니우스 4세가 피렌체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코시모의 지지자들로 정부를 구성한 것입니다. 어렵게 피렌체로 돌아온 코시모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피렌체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돈과 인맥을 총동원해 갖가지 겉멋술수로 피렌체를 장악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코시모가 가장 먼저 손을 뻗은 곳은 피렌체 정부입니다. 당시 피렌체의 정부 구성은 매우 특이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추첨으로 시장과 정부위원을 뽑았던 것입니다. 선거 방법은 간단합니다. 선거위원회가 명망 있는 시민의 이름을 가죽 주머니에 넣은 뒤 무작위로 9명을 뽑아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시모가 정권 장악을 결심한 뒤부터 이상하게도 메디치 가문의 지지자만이 정부 대표로 뽑혔습니다. 코시모가 선거위원회를 매수한 결과였죠. 선거위원회는 가죽 주머니에 이름을 넣는 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름이 들어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코시모는 이 맹점을 노리고 선거위원회를 움직여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의 이름만 가죽 주머니에 넣게 했습니다. 겉으로는 공정해 보였으나 실제로는 메디치 가문의 지지자들만 선출한 조작 선거였던 것입니다. 철두철미한 코시모는 혹시 모를 배신을 막기 위해 정책 결정 과정도 공개 투표로 바꿨습니다. 9명의 정부 구성원이 정치적 결정을 할 때 단 한 표라도 자신에게 반대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비공개 투표가 원칙이었던 피렌체에서 공개 투표는 중대한 원칙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시모의 보복이 두려워 누구도 불만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코시모는 자신에게 반하는 사람에게는 처절한 응징을 가했습니다. 자신을 추방한 알비치 가문을 모조리 피렌체 밖으로 쫓아냈는데 그 숫자만 500명이 넘었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을 동원해 엄청난 세금을 물리거나 온갖 방법을 동원해 파산시키기도 했습니다. 자신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느 가문에는 무려 1,3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지요. 코시모가 권력을 잡기 위해 채찍만 휘두른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지지자에게는 권력과 높은 지위를 제공했으며 그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도산하면 자금을 지원할 만큼 엄청난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겉멋술수로 메디치 가문은 자신들의 뜻대로 정부 대표를 움직였고 마침내 피렌체의 정치와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시모는 피렌체 정권을 잡은 뒤에도 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한번 돈으로 움직인 사람은 언제든 자기 이익을 위해 다시 배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어렵게 얻은 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자신과 가문을 지킬 압도적인 힘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 코시모의 눈에 들어온 인물은 1450년부터 1466년까지 밀라노를 지배한 프란체스코 스포르차 공작입니다. 강력한 군사를 가진 스포르차 공작은
스스로 밀라노 공작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코시모는 스포르차 공작의 군사력을 얻기 위해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스포르차 공작은 언제든 코시모가 필요할 때마다 군대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즉 돈으로 스포르차 군대를 매수해 메디치 가문의 방패로 삼은 것입니다. 이때 코시모는 스포르차 공작에게 원활하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밀라노의 메디치 은행의 지점을 새로 열기까지 했습니다. 코시모가 스포르차에게 빌려준 돈은 1,000억 원이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코시모는 밀라노의 스포르차 공작에 군사적 지원을 확보하기 전에 교황 에우게니우스 4세의 지지를 확보하고 가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큰 결심을 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코시모는 교황청이 기독교 최대 행사인 공의회를 개최하던 중 난항에 부딪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공의회는 기독교 최고의 성직자와 신학자들을 소집하는 최고의 종교회의입니다. 오늘날 세계 주요 7개국의 대표가 모이는 국가회의를 G7이라고 하는데 공의회는 종교 버전 G7이라고 볼 수 있죠. 당시 열린 공의회는 1500년에 달하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비잔티움 황제까지 참석해 동서교회의 통합을 논의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공의회의 주제가 너무 어려운 탓에 회의는 하염없이 길어졌고 무려 2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황은 막대한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코시모는 곧장 교황에게 달려가 공의회에 드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메디치 가문이 후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대신 회의가 열리는 장소를 기존의 이탈리아 페라라에서 피렌체로 옮겨달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1439년에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피렌체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올림픽을 유치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 피렌체에는 동방 기독교의 수장인 비잔티움 황제와 그의 일행, 서방 기독교의 수장인 로마 교황과 고위 성직자들이 모두 몰려왔습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메디치 가문의 평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안으로는 피렌체의 명성을 드높인 가문으로 인정받았고 밖으로는 동서교회의 화합을 논의하는 중대한 행사를 지원한 기품 있는 가문으로 널리 이름을 알린 것입니다. 드디어 돈만 많은 평민이라는 꼬리표를 뗀 메디치 가문은 이후 이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그림을 의뢰했습니다. 피렌체 화가 베노초 고촐리가 그린 동방박사들의 행렬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제목과 달리 그림 속 인물들이 대부분 메디치 가문과 관련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코시모와 가족들, 군대를 보내준 스포르차 공작, 메디치 은행 지점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렬이 향하는 곳은 예수가 탄생한 베들레헴이 아니라 오른쪽 산꼭대기에 있는 피렌체의 시청 건물입니다. 즉 메디치 가문 사람들과 그 지지자들이 권력의 중심부로 향하는 모습을 통해 메디치의 부와 권력을 과시한 것입니다. 지금도 피렌체에서는 이 그림을 재현한 메디치 행렬이라는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복장을 그대로 재현한 축제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메디치 독재 권력에 저항하다. 메디치 가문은 코시모를 통해 엄청난 재산을 쌓으며 15세기 피렌체 최고의 가문으로 올라서는데 성공했습니다. 가문의 위세가 정점에 이른 시기, 한 인물이 등장하며 메디치 가문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되는 명문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코시모의 손자인 로렌초 데 메디치입니다. 할아버지인 코시모가 죽고 병약했던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난 1469년 겨울, 로렌초는 20살의 어린 나이에 거대한 가문을 이끄는 수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학문, 노래, 무술 등 다재다능했던 로렌초는 이탈리아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유명했습니다. 그중 가장 뛰어난 능력은 언변으로 그가 말하기만 하면 듣는 사람이 홀딱 넘어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로렌초는 가문의 돈과 권력을 지키고자 철저히 할아버지인 코시모가 닦아놓은 길을 따랐습니다. 선거 조작으로 피렌체를 다스렸고 자신과 가문의 안전을 위해 밀라노의 스포르차 공작과 연합했죠. 로렌초는 메디치의 수장이 되자마자 스포르차 공작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 모든 희망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내 상황과 안전을 보살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영혼, 내 육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공작에게 바칩니다. 아첨이 가득 담긴 편지를 받은 스포르차 공작은 로렌초에게 군대를 보내주기로 약속했고 피렌체 정부에도 자신이 로렌초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로렌초의 발빠른 조치로 메디치 가문은 수장이 바뀐 후에도 흔들림 없이 피렌체의 모든 것을 주무를 수 있었죠. 하지만 세대를 걸쳐서 피렌체를 조종하는 메디치 가문에 불만을 가진 세력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피렌체의 유서 깊은 귀족이자 은행업을 해온 파치 가문입니다.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를 휘어잡으면서 서서히 권력에서 멀어졌던 파치 가문은 메디치 가문의 수장이 바뀌는 혼란한 틈을 타 다시 권력을 장악하려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랫동안 메디치 가문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주던 밀라노의 스포르차 공작이 암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때다 싶은 파치 가문은 곧바로 메디치 가문을 없앨 음모를 꾸몄습니다. 메디치 가문을 이끄는 젊은 수장인 로렌초와 그의 남동생 줄리아노 데 메디치를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무술 실력이 뛰어난 로렌초를 상대하기 위해 당시 유명한 용병대장인 몬데세코 백작에게 암살자 역할을 맡겼습니다. 파치 가문은 암살에 성공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사일은 1478년 4월 26일 일요일 아침. 암살 장소는 두오모 성당입니다. 로렌초와 줄리아노가 미사를 드리는 동안 성당의 수많은 신자 사이로 몰래 다가가서 재빠르게 두 형제를 암살하기로 한 것입니다. 두 형제를 죽인 뒤에는 군대를 투입해서 시청을 장악하고 정권을 탈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암살 직전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로렌초를 죽이기로 한 용병대장이 암살을 포기한 채 성당을 빠져나가 버린 것입니다. 하느님이 보고 계신 교회 안에서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파치 가문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급한 대로 함께 음모를 짠 성직자에게 로렌초를 살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암살을 위해 몰래 칼을 쥔 성직자들은 미사가 시작되자 계획대로 재빨리 메디치 가문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로렌초의 남동생 줄리아노는 파치 가문 사람에게 무려 19번이나 칼에 찔린 채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이어 로렌초를 암살하기로 한 성직자가 칼을 휘둘렀으나 재빨리 피했고 급히 막아선 친구들이 대신 다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간발의 차로 목숨을 건졌으나 동생을 잃은 로렌초는 암살 주동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여 범인을 잡았고 그날 오후 피렌체에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정부 관리들은 암살 주동자들을 고문해 죽인 뒤 그 시체를 시뇨리아 궁의 높은 창문에 내다 걸었습니다. 매달린 시체가 떨어지면 흥분한 시민들이 몰려들어 떨어진 시체를 끌고 피렌체 시내를 돌아다니는 피와 광란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후 로렌초는 파치 가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한 뒤 가문의 이름과 문장도 모조리 지웠습니다. 암살 사건 관련자 중 잡히지 않고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10년 가까이 집요하게 추적해 복수를 완성했죠. 그중 멀리 오스만 제국까지 도망간 사람이 있었고 메디치 가문은 술탄에게 범죄자를 내어달라고 요청한 뒤 피렌체로 끌고 와 처형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모습을 스케치로 남겼습니다. 훗날 메디치 가문이 암살 사건을 기록한다면 자신에게 의뢰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성벽에 매달린 시체를 그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메디치, 피렌체를 구한 영웅이 되다. 충격적인 암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는 시민들도 메디치 가문의 편에 서서 함께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점차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로렌초가 암살 사건을 계기로 철저하게 피렌체를 휘어잡겠다고 결심하면서 독재 국가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로렌초는 자신의 사람들로 구성한 특별 헌법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표가 하나만 나와도 눈을 부릅뜨고 견제했지요. 또한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특별 경찰기구인 파리네를 통해 피렌체 전역에서 로렌초의 반대파를 색출하고 탄압했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가문은 모조리 쫓아냈고 쫓아낸 뒤에도 밀정을 보내 감시했습니다. 피렌체 시민들은 독재자라며 로렌초를 욕했지만 그의 보복이 두려워 불만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로렌초가 피렌체를 장악한 이 시기, 피렌체 밖에서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마의 교황이 피렌체 전체를 파문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당시 교황의 파문이란 기독교 공동체에서 추방해 죄악의 자식들로 낙인 찍는 동시에 이들을 향한 전쟁과 파괴를 용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로렌초 암살 사건의 배후에
교황 시스투스 4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교황과 메디치 가문은 대대로 끈끈한 사이를 유지했는데 그는 왜 로렌초를 암살하려고 했을까요? 교황도 처음에는 로렌초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로렌초와 가족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주기도 했지요. 하지만 교황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조카와 친척을 챙기는데 혈안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이를 눈치챈 로렌초는 교황의 조카를 성직자로 앉히려고 할 때마다 방해했고 조카에게 도시를 사주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퇴짜를 놓았습니다. 피렌체 주변에서 교황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황은 사사건건 자신을 방해하는 로렌초를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파치 가문과 결탁한 조카들이 교황에게 로렌초 암살 계획을 털어놓자 이를 침묵으로 승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실패하고 자신의 최측근인 대주교까지 암살 주모자가 되어 참혹한 몰골로 피렌체에서 목이 매달리자 교황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 기회에 로렌초를 몰아내고 직접 피렌체를 장악하기로 한 교황은 피렌체에게 파문을 선언한 후 옆나라인 나폴리의 왕과 협공해 피렌체를 침공했습니다. 나폴리의 왕 페르디난도 1세는 교황과 로렌초의 싸움을 보면서 피렌체를 빼앗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교황과 손잡은 뒤 피렌체에 자신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아무리 로렌초가 돈으로 용병을 산다고 해도 연합군에는 수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던 메디치 가문은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1년 반이 넘도록 전쟁을 치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염병이 돌고 흉자까지 들면서 피렌체 상황은 점차 심각해졌지요. 막다른 궁지에 몰린 로렌초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나폴리의 왕 페르디난도 1세를 찾아가 군대를 물리고 전쟁을 끝내달라고 설득하려 한 것입니다. 이는 무모하고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몇 마디로 전쟁을 끝낸다는 것이 어려운 일일 뿐더러 나폴리 왕은 교활하기 그지없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 중에 적국을 찾아가 자신의 목을 들이미는 꼴이었죠. 그럼에도 로렌초는 1479년 12월에 배를 타고 나폴리로 향했습니다. 그는 3개월 가까이 나폴리에 머물면서 온 힘을 다해 왕을 설득했습니다. 이대로 피렌체가 교황의 손에 넘어가 그의 세력이 커지면 교황령과 국경을 맞댄 나폴리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 경고한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이 피렌체를 계속 다스리게 해주면 나폴리에 영원한 충성을 바치겠다는 맹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왕은 무릎 꿇은 로렌초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로렌초의 설득이 통한 것입니다. 왕은 군대를 물렸고 나폴리와 피렌체는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사실 로렌초는 권모술수의 대가답게 미리 준비한 선물과 엄청난 현금을 나폴리 왕궁 사람들에게 뿌렸다고 합니다. 이외에 로렌초가 나폴리를 방문하기 전에 이미 두 나라가 편지로
전쟁 중단을 합의한 다음 만나서 구체적인 조건을 협상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무사히 협상을 마치고 피렌체로 돌아온 로렌초는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위대한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교황도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철수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로렌초는 즉시 사절단을 꾸려 교황에게 보냈고 교황은 못 이기는 척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의 화해 덕분에 피렌체가 교황청에서 파문당한 것도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로렌초가 나폴리의 왕을 만나 피렌체를 구해냈다는 소문은 전 유럽을 넘어 이집트까지 알려졌습니다. 이후 각국의 사절단이 메디치 가문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벌거벗은 세계사 경제편 중 권모술수와 돈으로 쌓아올린 권력, 메디치 가문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벌거벗은 세계사 경제편은 메디치 가문을 비롯해 벌거벗은 영국 노예무역, 벌거벗은 기축통화, 산업혁명, 석유 패권전쟁, 아메리칸 마피아, 일본 버블 경제 등 돈과 욕망의 역사가 숨가쁘게 펼쳐지는 10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책을 통해 만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하게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